내 년이 우리 귀한 아들을 잡아먹었어. 기다리십시오. 제가 겹은 피눈물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청취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다네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으로 묘합니다. 질긴 목숨줄처럼 이어지다가도 어느 순간 칼날에 베인 듯 툭 끊어지고 말죠. 여기 조선 땅 북쪽 끝자락 연천의 매화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서글픈 땅이죠. 동트기 전 새벽 대지를 덮은 서리는 마치 누군가의 하얀 소복 같습니다. 그 차가운 땅 위를 맨발에 집신 한 켤레로 버티는 여인이 있네요. 이 집안의 며느리 한소사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서리가 매섭구나. 서방님 가신 길 춥지는 않으실런지. 7년입니다. 임진년 난리의 의병으로 나간 남편이 소식 한 자 띄우지 않은 세월이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죽어 귀신이 되었을 거라 수군대죠. 하지만 소사는 믿었습니다. 매화꽃 피는 봄이 오면 정혼할 때 약조했던 그 눈빛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새벽 4시. 남들 다 단잠에 빠진 시간입니다. 소사는 얼음장 같은 우물물을 깃습니다. 손등은 이미 트고 갈라져 피딱지가 앉았네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그녀는 눈물을 훔칩니다. 연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가슴 속 응어리 때문일까요? 아직도 밥물이 안 끓었느냐? 이 게으른 년 같으니라고! 내년이 아침부터 청승을 떠니 우리 집안에 운수가 없는 게야! 시어머니 조씨 부인입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미의 심정치고는 참으로 서슬퍼렇습니다. 사실 그녀의 눈에 비친 소사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몰락한 양반가에서 시집 올 때 가져온 저 매화골 언덕배기의 비옥한 땅 문서죠. 그걸 제 손에 넣지 못해 안달이 난 노파입니다. 송구합니다. 어머님, 곧 상을 올리겠습니다. 말대꾸할 기운은 있나 보구나. 자식 하나 점지받지 못한 성녀 주제에 내 친정 땅이나 내놓고 조용히 절로 들어가는 게 가문을 돕는 길이다. 알겠느냐? 아침상을 내어가는 길, 마당 한복판에서 시숙 이득구와 마주칩니다. 이득구. 그는 이 집안의 장남이자 동생의 생사를 누구보다 잘 알 법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동생에 대한 걱정보다 소사를 향한 음흉한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재수 씨,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고운 손이 다 망가졌구려. 비키십시오. 아버님, 상 올릴 시간입니다. 허허, 참으로 야속하십니다. 내 조만간 재수 씨를 이 고단한 삶에서 구해주려 하는데 그리 차갑게 구시면 섭섭하지요. 땅 문서 말이오. 그거 죽은 사람 기다린다고 밥이 나옵니까? 내게 넘기면 편안히 여생을 보내게 해주겠단 말입니다. 소사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뭅니다. 그 땅은 소사의 부모님이 피땀 흘려 일군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또한 남편이 돌아왔을 때 함께 씨 뿌리며 살아가기로 약속한 희망의 터전이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의 유품이라며 건네진 것은 흙탕물에 절은 낡은 군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조씨 부인은 실성한 듯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금세 화살이 되어 소사에게 향하죠.
내 2년, 내년이 우리 귀한 아들을 잡아먹었어. 살성이 낀 년이 들어와서 집안 기둥이 뽑히는구나. 문중 어른들의 뜻입니다. 자식도 못 낳고 지아비까지 죽게 한 여인을 우리 이씨 가문의 족보에 둘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집을 나가시오. 시숙님, 어머님, 지아비가 돌아가셨는데 상례라도 치르게 해주셔야지요. 어찌 이리 매정하십니까? 소사는 차가운 흙바닥으로 내팽개쳐졌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 하나 없습니다. 오직 품속에 간직한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주셨던 은재 매화 놀이개 하나뿐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갈 곳 없는 여인에게 세상은 오직 어둠과 추위뿐입니다. 소사는 비틀거리며 마을 북쪽 깎아지른 듯한 매화골 절벽 끝에 섰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차가운 물살이 소용돌이칩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이 지긋지긋한 구박도 가슴 저미는 그리움도 끝날 것 같습니다. 서방님,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이승에는 제가 머물 자리가 단 한 뼘도 없나 봅니다. 그녀가 눈을 감고 몸을 기울이는 순간 품 안에서 무언가 툭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매화 놀이개입니다. 차가운 달빛 아래 은빛 매화 장식이 유난히 밝게 빛납니다. 마치 죽지 말라고 견뎌내라고 외치는 어머니의 눈동자처럼 말이죠. 소사는 무릎을 꿇고 놀이개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놀이개의 매화 몽오리 부분이 살짝 어긋나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평소엔 단단히 닫혀 있었는데 손톱을 넣어 조심스레 틈을 벌리는 소사. 장식 안쪽에서 가늘게 접힌 아주 작은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종이에는 어머니의 간곡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사야, 매화나무 아래를 기억하거라. 피눈물로 지킨 것이 그곳에 있느니라. 피눈물로 지킨 것. 그것은 땅 문서보다 더 귀중한 시댁의 비밀을 뒤흔들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순간 소사의 눈에서 절망이 씻겨 내려갑니다. 대신 그 자리에 차가운 복수심과 생존의 의지가 서립니다. 이제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버려진 며느리가 아니라 가문의 진실을 밝히는 칼날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죠. 겨울 매화는 가장 추운 밤에 가장 진한 향기를 품는 법이니까요. 기다리십시오. 시숙님, 제가 겪은 피눈물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절벽 끝에서 발견한 작은 종이 한 장을 손에 쥔 채 한소사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웠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늘조차 외면한 것 같은 그 순간 누군가의 따스한 온기가 소사의 손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소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매화골 귀퉁이 아무도 살지 않던 폐가였죠. 아궁이에는 온기가 돌고 있었고 머리맡에는 낡았지만 깨끗한 무명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조금만 늦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훈장 백운선이 서 있었습니다. 전쟁 중 다리를 다쳐 절룩거리지만 눈빛만큼은 깊은 호수처럼 맑은 사내였죠. 그는 소사가 시댁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왜 이 빗속을 헤맸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내밀 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소사는 더 이상 예전의 유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하려 해도, 진실을 밝히려 해도 일단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소사는 백운선이 머물게 해준 움막에서 홀로 일어섰습니다. 손등에 피딱지가 터져도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 진물이 나도 멈추지 않았죠. 낮에는 산에 올라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며 칡뿌리를 캤습니다. 여인의 몸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굵은 장작을 패며 악력을 길렀죠. 밤이 되면 소사는 백운선에게 청했습니다. 그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낡은 활을 쥐고 관역을 마치는 법을 가르쳐 달라 했죠. 훈장님, 제게 활 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저를 지킬 힘이 없다면 진실 또한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의 손에 활시이라니요. 손마디가 다 으스러질 것입니다. 마음이 으스러지는 것보다야 100번 낫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날부터 백운선은 소사의 스승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운선은 소사의 곁에서 활쏘기를 돕고 상처 난 손에 약초를 발라주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정칭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사는 사내와 사람에게 배신당한 여인.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겹쳐질 때면 차가운 겨울 공기에도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소사는 운선에게서 글도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비밀 지도를 해독하기 위해서였죠. 지도는 평범한 그림처럼 보였지만 특정 글자를 조합해야만 길을 가리키는 고도의 암호였습니다. 소사의 영민함은 무서운 속도로 지도의 비밀을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소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소문은 곧 시댁 식구들의 귀에 들어갔죠. 시숙 이득구는 소사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에 가시가 돋는 듯 했습니다. 혹여나 그녀가 가진 땅 문서나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흔적을 들춰낼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이득구는 마을 불량배들을 동원해 소사가 머무는 움막 주변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가는 소사를 가로막고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잦아졌죠. 허허, 재수씨, 꼬리말이 아니구려. 분장놈이랑 정분이 났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차라리 내게 땅 문서를 넘기고 조용히 떠나시는 게 어떻겠소? 내 인내심도 그리 길지 않단 말이오. 소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득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품 안에 활대를 꽉 쥐었을 뿐입니다. 그 눈빛은 예전에 겁먹은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의 서늘함이었죠. 마침내 소사는 지도의 마지막 퍼즐을 풀었습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곳은 친정 땅 가장 깊숙한 곳, 수령이 100년 된 거목 설중매 아래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그 땅을 지키라고 했는지, 왜 놀이개 속에 이 비밀을 숨겼는지, 모든 진실이 그 뿌리 밑에 잠들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밤, 소사는 운선에게 함께 가줄 것을 청합니다. 혼자 가기엔 너무도 무거운 진실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훈장님, 오늘 밤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나오든 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서운 산바람을 뚫고 도착한 설중매 나무 아래. 소사와 운선은 꽁꽁 얼어붙은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드러난 것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문서 다발과 피 묻은 의병의 폐찰, 그리고 사람의 유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골과 함께 놓인 폐찰에는 소사의 남편 이름이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시숙 이득구가 왜군에게 아군 의병대의 위치를 밀고하고 받은 뇌물 목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럴 수가. 지아비가 전사한 게 아니라 밀고 당해 죽은 것이었단 말인가? 그것도 형님의 손에? 그 순간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소사와 운선을 에워싸기 시작하죠. 횃불 너머로 이득구의 잔인한 미소가 번뜩입니다. 결국 파내고 말았구나. 제 발로 무덤을 팠으니 이제 그 옆에 뉘어주마. 가장 깊은 어둠은 해가 뜨기 직전에 찾아온다고 했나요? 하지만 한 소사에게 닥친 어둠은 해가 뜰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이었습니다. 매화나무 아래 파헤쳐진 클구덩이 속에서 드러난 참혹한 진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 의한 배신,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의병들의 핏값이었죠. 사방을 에워싼 횃불의 기운이 매화골의 찬 공기를 뜨겁게 달굽니다. 이득구가 보낸 사내들의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구덩이 옆에 선 소사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이름이 아닌 이병장 김성준이라 적힌 패차를 꽉 쥐었습니다. 재수 씨, 어찌 그리 표정이 좋지 못합니까?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을 마주하니 가슴이 벅차오르기라도 하는 게요? 시숙,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지아비를, 그리고 이 땅의 의로운 이들을 왜군에게 팔아넘기다니요. 이득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횃불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귀물과도 같았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나라를 지키는 대신 제 배를 채울 기회를 엿봤습니다. 왜군에게 정보를 넘기고 받은 금괴와 비단,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소사 친정 가문의 땅을 무덤으로 택한 것이었습니다. 나라? 명예? 그런 건 배부른 양반들이나 찾는 게야. 내 동생 놈은 어리석게 의병을 돕다 죽었으니 가문의 수치지. 하지만 그 덕에 이 땅과 재산이 내 것이 되었으니 죽어서나마 형에게 큰 효도를 한 셈 아니겠느냐? 소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견뎌온 7년의 세월이 이 비열한 사내의 각본에 노란한 광대극이었으므요. 시어머니 조씨 부인의 구박도 가문에서 쫓겨난 것도 모두 이 무덤을 지키기 위한 이득구의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내년에 목숨을 여기서 끊어주마. 이득구의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내들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순간, 소사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훈장 백운선이었습니다. 소사 낭자, 어서 도망치십시오. 이 증거들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남아야 합니다. 운선은 절뚝이는 다리로 사내들의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문인이었지만 전장에서 입은 상처보다 더 깊은 정의를 가슴에 품고 있었죠. 소사는 눈물을 머금고 품 안에 증거 문서와 패차를 챙겨 산비탈을 내달렸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운선의 짧은 비명과 이득구의 고함이 소사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가까스로 산을 내려온 소사가 향한 곳은 자신이 머물던 작은 움막이었습니다. 활과 화살을 챙겨 관하로 가려던 찰나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득구가 이미 손을 써둔 것이었죠. 불길은 순식간에 마른 볏짚 지붕을 집어삼켰습니다. 움막 안에는 소사가 그동안 갈고 닦은 수많은 자수들, 그리고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소사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뜨거운 열기가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녀가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불타는 석가래가 무너지며 소사의 발등을 덮쳤습니다. 뜨거운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소사는 입술을 깨물어 비명을 삼켰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는 위패를 보며 소사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도끼였습니다. 소사는 화상을 입은 발을 끌고 연못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며 그녀는 타오르는 움막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갈 시댁도, 몸을 누일 움막도, 자신을 지켜주던 훈장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사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영원히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야 할 터였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과 의병들의 넋을 달랠 길은 단 하나뿐이죠. 그녀는 불타지 않고 남은 아버지의 낡은 활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겨울 매화가 향기를 내뿜기 위해 추위를 견딘다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추위를 태워버리는 불꽃이 되겠습니다. 새벽녘 연천관하로 향하는 길목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옷은 불에 타 너덜너덜하고 발에서는 핏물이 배어 나와 눈길 위에 붉은 매화꽃을 수놓듯 자취를 남겼죠.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패찰과 왜군 내통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멀리서 관아의 정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관아 정문 앞을 지키고 서 있는 사내들의 정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군이 아닙니다. 이득구와 내통한 지방 세력가들의 사가 병사들이었죠. 소사는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화살이 관아 정문의 고리를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격쟁지 이전이요. 이 나라의 법도가 살아있다면 이 여인의 맺힌 한을 들으시오. 법도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가진 자의 죄를 덮어주는 비단보자기일까요? 아니면 힘없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무명천일까요? 연천관아 앞 화염에 그을린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몽둥이가 아닌 자신의 한이 서린 활이 들려 있었죠. 사병들의 칼날이 소사의 목전까지 다가온 그 순간입니다. 소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을 펴고 관아를 향해 사자후를 토해냈죠. 격쟁이요. 이 고을의 사또께서는 들으시오. 지아비의 피를 팔아 영달을 누린 자가 여기 있고 나라를 배신한 증거가 내 품에 있소이다. 소란을 듣고 관아의 정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그 너머로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사또와 그 곁을 지키는 이득구였습니다. 이득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사또에게 속삭였죠. 저 여인은 실성한 과부이니 당장 처단해야 한다고요. 사또의 눈앞에 소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불길 속에서도 지켜낸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문서와 피 묻은 의병의 패찰이 들어 있었죠. 사또나리, 여기 적힌 글자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임진년 그날 우리 의병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어갔는지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문서에는 이득구의 인장과 함께 왜군 장수와 내통한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이득구는 얼굴이 흙빛이 되어 소리를 지릅니다. 저건 위조된 것입니다. 저 여인이 나를 모함하려고 가짜를 만든 게 분명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피범벅이 된 옷을 입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백운선 훈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득구의 사병들에게 당해 죽은 줄 알았던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이죠. 운선은 소사의 곁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이득구의 집에서 서신을 정리할 때 직접 본 글씨입니다. 또한 여기 함께 온 노인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임진년 그날 이득구가 왜군을 이끌고 매화골로 향하는 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마을 노인들이 하나둘과나 마당으로 들어섭니다. 평소 이득구의 권세가 두려워 입을 닫고 살던 이들이었죠. 하지만 소사의 목숨을 건 용기가 그들의 잠든 양심을 깨운 것입니다. 진실은 이토록 힘이 세죠. 하나가 터져 나오면 둑이 무너지듯 쏟아지는 법입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사또는 문서를 살피고 노인들의 증언을 듣더니 대를 탁 쳤습니다. 이득구의 집안에 대한 압수수색 명령이 떨어졌죠. 사령들이 들이닥친 이득구의 사랑채 비밀 금고에서는 소사 친정의 땅 문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횡령한 군량미 장부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다 내 시숙이 시킨 일이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다오. 소사는 자신을 쫓아냈던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도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는 자의 평온함만이 가득했죠. 어머님, 사람이 지은 죄는 하늘이 잊어도 땅은 기억하는 법입니다. 이제 그 땅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관아의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이득구는 내통과 살인 미수죄로 극형에 처해졌고 조씨 부인은 가산이 정몰된 채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소사는 드디어 되찾은 땅 문서를 가슴에 안고 매화골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간 곳은 그 참혹했던 매화나무 아래였습니다. 파헤쳐졌던 흙은 다시 덮였지만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원한의 구덩이가 아니었습니다. 소사는 남편의 전사통지서 대신 의병으로 명예롭게 죽어갔음을 인정하는 관아의 공문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이들의 이름이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백운선이 소사의 어깨에 겉옷을 걸어줍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길고 긴 겨울밤이 지나고 먼 산 너머로 푸릇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사를 매화 부인이라 부르며 칭송했죠. 하지만 소사가 되찾은 땅을 정리하던 중 남편의 유품인 줄 알았던 낡은 함 안에서 낯선 물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조선의 것이 아닌 외국 황실의 문양이 새겨진 작은 칼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 배신자 이득구 외에도 또 다른 거대한 음모를 쫓고 있었던 것일까요? 소사의 눈빛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진짜 조선의 비밀이 이제 막 문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적막하기 마련입니다. 이득구의 처형 소식이 온 고을을 뒤덮고 탐욕으로 얼룩졌던 이씨 가문이 풍비박산 난 지도 어느덧 석 달. 사람들은 이제야 숨을 고르며 소사의 안부를 묻곤 하죠. 악인을 벌하는 것이 복수의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사에게 남은 숙제는 무너진 가슴의 담장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이었네요. 소사는 되찾은 땅에 머물며 매일 새벽 매화나무를 찾습니다. 남편의 함에서 발견된 외국의 단검. 그것은 복수를 이어가라는 암시가 아니었습니다. 지아비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이 증오가 아닌
이 땅의 평화였음을 깨닫게 하는 징표였죠. 당신은 이 칼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증오를 끝내기 위해 스스로를 던지신 건가요? 유배지로 떠나기 전 포박된 채 길을 나서는 조씨 부인이 소사의 집 앞을 지납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은 노파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죠. 마을 사람들은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하지만 소사는 말없이 따뜻한 주먹밥 몇 덩이와 무명 보따리를 건넵니다. 차라리 매질을 해라. 죽이려 했던 이 애미를 왜 끝까지 욕보이는 게냐? 어머님을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지옥을 키우고 싶지 않을 뿐이죠. 멀리 가시는 길, 배는 줄이지 마십시오. 용서란 죄를 잇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사슬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고결한 반격이죠. 소사는 멀어져 가는 조씨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비로소 지독했던 시집의 망령을 털어냅니다. 봄 기운이 서서히 대지를 적시는 어느 날 오후. 소사의 집 마당으로 반가운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상을 회복하고 다시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백운선 훈장입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매화 묘목 한 그루가 들려 있었죠. 낭자, 이제는 피눈물로 지킨 땅이 아니라 웃음으로 키울 나무를 심어야 할 때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묘목을 심습니다. 함께 흙을 덮고 물을 주는 손길 위로 봄볕이 내려앉네요. 남녀의 정을 넘어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동지로서의 깊은 신뢰가 느껴집니다. 운선은 소사에게 제안합니다. 그를 모르는 마을 안악들에게 자수와 함께 그를 가르치는 매화 서당을 열어보지 않겠느냐고요. 몇 달 뒤 소사의 집은 여인들의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버림받은 과부들, 고된 시집살이에 지친 안악들, 글 한자 몰라 서러웠던 여종들. 소사는 그들에게 바늘 한 땀의 소중함과 글자 한자의 힘을 전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능을 나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읽어가는 자립의 향기를 나누는 과정이었죠. 소사낭자, 아니 명장님, 이 매와 자수가 제 눈에는 진짜 꽃처럼 보입니다요. 그것은 아주머니의 마음속에 이미 꽃이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 자수와 같아서 뒤편은 엉망인 것 같아도 앞면은 결국 아름다운 꽃이 되는 법이지요. 어느덧 매화골에 천지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매화꽃이 만개했습니다. 소사는 가장 크고 고결하게 핀 매화 가지 아래에서 지아비를 향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붙이지 않을 편지죠. 그녀는 편지를 태워 하늘로 날려보냅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당신이 지키려 했던 이 땅의 봄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춥고 긴 겨울이었지만 덕분에 향기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꽃이 피 소사의 어깨 위로 눈처럼 내려앉습니다. 이제 소사의 얼굴 어디에도 슬픔의 그림자는 없습니다. 겨울의 추위를 이겨낸 매화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하고 우아한 기품만이 감돌 뿐이죠. 인생이라는 긴 겨울을 지나는 분들이 계신가요? 세상의 구박에 흔들리고 믿었던 인연에 배신당해 마음이 꽁꽁 얼어붙으셨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한 소사가 피눈물로 피워낸 저 매화꽃을 말입니다. 가장 모진 바람을 맞은 가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향기는 세상을 넘어 누군가의 시린 가슴을 반드시 어루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화골 여인 한소사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내일의 만개한 매화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부디 행복하고 따뜻한 봄날 되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괴신곡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